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나흘입니다. 러시아 전선에 도착한 지 고작 나흘 만에 행방불명된 병사가 왜 오른팔 일부가 잘리고 머리에 티타늄판 2개를 단 채로 우크라이나 포로 수용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단독으로 인터뷰한 러시아 포로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아체슬라프 쿠드랴셰프. 이 사람은 전직 마약 중독자였고 마약 밀매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어요. 어느 날 계약서 한 장에 서명하고 전선에 끌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우크라이나 동부 크레민나 인근의 숲이었고 받은 임무는 허무할 정도로 단순했어요. 동료 모병 딱 한 명과 둘이서 숲속 특정 지점까지 걸어가라. 거기서 후속 병력이 올 때까지 그냥 버텨라. 러시아 전선을 수십 미터라도 앞으로 밀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훈련 기간이 며칠이에요. 며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군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런 침투 임무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대부분 며칠 훈련만 받은 전과자들입니다. 지정 위치에 도달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데 고도의 전투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요. 전투 훈련이 아니라 사실상 존재 자체가 임무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살아남으면 전선이 밀리는 거고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쿠드랴셰프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하다가 무전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고 부대에 연락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동료와 함께 숲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발각돼서 포로로 잡혔어요.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거기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다. 아무도 우리가 죽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 한마디를 잘 들어야 합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러시아 입장에서 쿠드랴셰프는 처음부터 돌아올 것을 전제하지 않고 보낸 인간이에요. 돌아오면 이득이고 안 돌아오면 비용이 아닌 거예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전쟁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전쟁 포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라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처분 가능한 인간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벗겨보겠습니다. 표면에는 러시아의 침투 전술이 있고 그 아래에는 사회 최하층을 전쟁터로 보내서 청소하는 구조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는 한반도 안보를 직접 흔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이 있어요. 주류 언론은 러시아 사상자 숫자만 전합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설계를 짚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먼저 러시아가 전선에서 뭘 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5년 초부터 러시아군의 전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탱크나 장갑차로 돌격하는 기존의 기갑 공세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우크라이나가 전선 전체에 수천 대의 드론을 깔아놨거든요. 전선에서 움직이는 건 뭐든 탐지됩니다. 탐지되면 죽어요. 장갑차가 한번 출발하면 돌아올 확률이 극히 낮은 구간이 전선 곳곳에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러시아는 장갑차 진격 시도를 대부분 포기했다고. 올해 분석들을 보면 러시아군 전체 손실의 90% 이상이 드론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최근 중거리 타격 드론이라는 새로운 범주까지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건 전선에서 200km 후방까지 날아가서 보급로와 지휘소를 타격하는 무기예요. 전선만 위험한 게 아니라 후방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러시아가 선택한 방식이 뭐냐면요. 보병 2명을 한 조로 묶어서 양쪽 어디도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 지대로 걸어보내는 겁니다. 양쪽 군대 모두 살아남기 힘든 무주공산에 사람을 심는 거예요.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버티면 성공이고 후속 병력이 와서 전선을 수십 미터 앞으로 밀어요. 이걸 군사용어로 침투 전술이라 합니다. 이 전술로 러시아가 하루 약 7제곱킬로미터를 전진했다고 코프만은 분석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루비즈 여단의 블라디미르 체르냐크 장교가 전선 상황을 직접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하는 건 부정확하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술을 바꾸고 새로운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는 전술이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도 적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드론과 포병을 조합해서 침투 병력을 파괴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방어선을 뚫고 들어온 러시아 병사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방식이 정밀해졌어요. 올해 2월에 공개된 영상 하나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러시아 침투병 한 명이 1인칭 시점 드론의 연쇄 공격을 받고 사망하는 장면이에요. 우크라이나의 대응 방식이 정확하고 치명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코프만은 이 다음 문장에서 핵심을 짚었어요. 장비는 아끼지만 대신 사람을 잃는다. 수학 체감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확보한 영토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진했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 땅을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아니, 한번 보세요. ISW가 올해 5월에 이 침투 전술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군이 침투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영역의 통제 수준은 과거 기갑 공세로 확보한 영역보다 훨씬 낮다고. 그래서 올해 영토 변화를 과거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 위의 영토가 실제 통제 영토와 다르다는 겁니다. 2026년 봄 공세 결과를 봅시다. ISW의 5월 10일 결론은 명확합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년간 어떠한 의미 있는 작전적 진전도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가 2023년 이후 최악 실적이었고 최근 4주간 러시아는 오히려 45평방마일을 잃었어요. 맨해튼 2개를 도로 빼앗긴 겁니다. 이 기간 러시아가 치른 대가는 봄 2달간 7만 명 이상 손실, 봄 전체로 1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CSIS에 따르면 진격 속도가 하루 15m에서 70m 사이인데 이건 지난 100년간 주요 전쟁 공세 중 거의 가장 느린 속도예요. 숫자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가 약 1670평방마일이에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보다 약간 큰 면적인데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0.7%에 불과합니다. 이걸 위해 4년간 35만 명이 죽었어요.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돈바스 전체를 점령하려면 30만에서 10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수십 년이 걸리고 비용은 러시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요. 그런데 이걸 승리라고 발표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삼국지에서 조조가 둔전병을 운영했잖아요. 농민을 병사 겸 농부로 심어 영토를 관리하는 방식이었죠.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건 그 변형입니다. 사람을 전선에 심어 영토를 넓히는 건데 이 밭은 심은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아요. 여기까지 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적 무능이 문제다. 침투 전술은 실패하고 있다. 병력만 소모된다. 이 정도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쿠드랴셰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 말이 또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러시아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렇게 본다. 사회 최하층을 의도적으로 청소하는 캠페인이라고. 억압받는 사람들, 노숙자, 수감자를 겨냥하고 있다. 이게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구조가 만들어낸 진단이에요. 러시아 교도소 인구가 지난 5년간 약 40% 줄었습니다. 수감자를 전선에 보낸 직접적인 결과예요. 2023년에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이 인정한 것만 해도 바그너 전사자가 2만 명이 넘었고 상당수가 교도소 출신이었습니다. 바그너 해체 뒤에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어요. 러시아 정규군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모집 방식은 단순해요. 교도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면 형기가 면제되고 월급을 받으면서 전선에 갑니다. 돌아오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돌아오는 비율이 그렇게 낮다는 겁니다. 코프만에 따르면 침투에 투입되는 전과자 일부는 아예 지휘관 명령을 무시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거죠. 지휘관도 압니다. 신경 안 써요. 장비는 아끼면서 사람은 잃는 구조니까. 러시아 국방부는 조직적으로 사상자 통계를 축소하고 있고 유가족이 시신을 돌려받거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올해 3월에는 러시아군 내부 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의해 공개됐는데 일부 부대에서 전사한 러시아 병사의 머리를 잘라서 신분증과 함께 가져오라는 지시가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서요. 시신 전체를 수습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수감자 다음에 누가 왔는지 보세요. 메두자의 올해 1월 심층 보도입니다. 러시아는 외국인 전투원도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소모하고 있어요. 식별된 외국인 전투원만 37 개국 출신 1만 8천 명이 넘습니다. 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자가 포로 수용소에서 인터뷰한 외국인들, 스리랑카부터 브라질까지 7 개국 출신인데 공통으로 한 말이 있어요. 지휘관이 떠나면 죽이겠다고 했다. 전선에서 우리는 포로였다. 대부분 도착 몇 주 만에 포로가 되거나 죽었습니다. 러시아 본대 앞에 먼저 투입돼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확인하는 미끼였으니까요. 높은 급여와 시민권을 약속해 모집하지만 전선에 오면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탈영하면 죽음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도 속아서 전선에 간 자국민 17명을 돌려받으려고 협상 중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CSIS가 올해 초 보고서에서 핵심을 짚었어요. 죽는 병사 대부분이 극동, 시베리아, 북카프카스 같은 변방 출신이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의 시민은 거의 죽지 않아요. 부랴트족, 칼미크족, 투바족, 추크츠족, 네네츠족 같은 소수민족의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러시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데 전사자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크거든요. 가난한 지역에서 높은 급여를 약속하면 지원자가 모이는 구조예요. 모스크바 시민은 이 전쟁의 비용을 거의 체감하지 못합니다. 전쟁 비용은 러시아 사회의 가장 취약한 층이 대신 내고 있어요. 미디어 조나와 메두자의 5월 9일 최신 추산으로 전쟁 이래 러시아 남성 사망자가 35만 2천 명입니다. 확인된 21만 7,808명 중 장교는 3.3%인 7,095명 뿐이에요. 나머지 96.7%를 수감자, 계약병, 외국인, 변방 출신이 채웁니다. 올해 2월 이후로는 모집보다 손실이 많아졌고 매달 4만 명이 소모됩니다. 전선에 가면 수주 안에 죽을 수 있다는 정보가 러시아 전역에 퍼지면서 지원자가 줄고 있어요. 러시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보너스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수만 달러를 약속해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전선에 간 사람의 평균 생존 기간이 수주라는 정보가 이미 퍼져 있어요. 돈을 더 줘도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동맹국 군대에 손을 뻗치는 겁니다. 러시아 국내 인력풀이 바닥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이 120만 사상자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왜 하필 이 사람들인지 짚는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러시아 정부는 이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정보전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국영 언론 예산을 약 54% 늘렸습니다. 전쟁 비용이 아니라 전쟁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드는 비용이에요. 국내적으로는 승리가 임박했다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ISW의 분석 자체가 이 서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진전 없음, 봄공세 실패, 영토 순실, 그리고 월 4만 명 손실이 모집을 초과. 푸틴의 정보전이 성공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 국내와 일부 서방 정책 결정자들 사이예요. 전선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려장 전설 아시죠?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산해버리는 풍습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운영하는 구조가 정확히 이거예요. 산 대신 크렘린나, 숲 버리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은 외부의 적을 상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불필요하다고 분류한 사람을 소거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이 도구인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흘 만에 사라진 병사가 왜 포로 수용소에서 인터뷰를 하는가? 이제 보이시죠? 쿠드랴셰프는 러시아에게 사라져야 할 사람이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잡지 않았다면 러시아군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직접 말했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죽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신들러 리스트에서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면 사는 거고 빠지면 죽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수감자와 외국인은 처음부터 목록에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입니다. 이 처분 시스템 안에 지금 북한군이 있어요. 2024년 말부터 북한이 보낸 병력이 2만 명을 넘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전투병 1만 명과 공병 1,000명이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사상자가 6,000명이에요. 거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받았고 잡히는 이 자폭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실제로 북한 국영 매체는 포로로 잡히지 않고 자폭한 병사들의 영웅적 행위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도 심각해요. 러시아군은 북한 군설은 명당 통역 1명을 배치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전투 상황에서 그게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수감자, 외국인과 정확히 같은 구조로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수감자와 외국인은 돌아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북한군 귀환병은 조직적으로 경험을 전파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 안보와 직결됩니다. 국정원이 직접 평가한 내용이에요. 6,000명 사상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현대 전투 전술과 전장 데이터를 획득했고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했다. 약 3,000명의 경험 병사가 이미 귀환해서 북한군 전체의 교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드론전, 포병과 다연장, 로켓, 항공정찰, 현대전장 감각을 21세기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북한군 전체에 전파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알라부가에서 북한 노동자 1만 2,000명이 샤이드 자폭 드론 생산에 투입될 계획이에요. 사람이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드는 기술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일 수천 대씩 운용되는 드론의 생산 기술을 한반도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습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교류가 아니에요. 북한이 이 전쟁 전에 갖고 있던 군사 역량과 전쟁 후에 갖게 될 역량 사이에 질적 격차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드론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군대와 실전에서 매일 드론전을 치르면서 배운 교관 3,000명이 돌아온 군대는 완전히 다른 군대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4월 26일 평양에 해외 군사작전 전투 공훈 기념관이 열렸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했고 약 280명의 전사자 묘지 위로 하얀 풍선이 떠올랐어요. 러시아 대사는 해방된 도시와 광장에 북한 영웅의 이름을 붙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월 1일에는 러시아 유엔 대사가 공식적으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로이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번 파병 사상자는 북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전쟁 피해 규모입니다. 베트남전 때 보낸 1,000명 중 14명만 죽었고 그걸 인정하는데 2,000년까지 걸렸어요. 이번엔 규모가 다르니까 숨길 수 없었고 숨기지 못하니 아예 영웅서사로 전환한 겁니다. 김정은은 이 파병을 항일 해방투쟁, 한국전쟁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선 참전이 국가적 영광이라는 메시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추가 파병의 명분을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12월에 귀환한 1,100명은 다시 전선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평가했어요. 이건 일시적 파병이 아닙니다. 구조적 군사 파트너십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신호예요. 한국 정부는 지금 PRL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PRL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의 우선 요구 목록이에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한국이 참여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고 우리 외교부는 안보리결의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러 군사협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발언을 잘 봐야 합니다. 정부가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 수위를 PURL 참여 결정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쿠드랴셰프를 전선에 보낸 그 시스템이 지금 북한군을 같은 자리에 집어넣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가져가는 것은 한반도를 직접 위협하는 현대전 역량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처분하는 사람의 범위가 수감자에서 외국인에서 동맹국 군인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이 확대가 멈출 구조적 이유가 없어요. 코프만은 경고합니다. 늦봄에 접어들면 초목이 우거져서 침투하는 러시아 병사를 탐지하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여름 공세에서 침투 전술은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전술보다 더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부산물은 영토 변화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잃은 45 평방마일도 러시아가 얻은 7제곱킬로미터도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위험한 부산물은 이 전쟁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군사 동맹의 구조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불필요하다고 분류한 인간을 제거하고 북한은 같은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고 드론 생산 기술을 가져가고 위성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군은 소모품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 전쟁은 70년 만에 찾아온 실전 학교입니다. 6,000명의 사상자는 수업료이고 3,000명의 귀환교관이 그 수업의 결과예요. 이 두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고 있는 구조에서 가장 큰 안보 비용을 치르게 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크레민나 숲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쿠드랴셰프 같은 사람들이 전선에서 죽어가는 동안 북한은 그 전선에서 21세기 전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학습의 결과물이 향하는 곳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한반도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보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